매일 아침 거울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거울 속 그림자가 어느 날 문을 두드리며 웃으며 인사를 건넨다면요.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아침 6시 47분, 아직 이슬이 차에 마르지 않은 창밖의 공기는 쌀쌀했고 회색빛 안개가 골목 사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서지우 3사는 커피를 내리다 말고 주방 시계를 흘깃 보았다. 남편 주상구는 서재에서 화상회의 중이었고 8살 지우와 6살 지아는 아직 이불 속에서 꿈나라에 있을 터였다. 도우미 아주머니 오시는 날이지. 지우는 잠긴 눈을 비비며 현관으로 향했다. 손이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까지도 반쯤은 졸린 상태였다. 하지만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세상은 정지한 듯 조용해졌다. 문 앞에 선 여성은 깔끔한 흰색 셔츠에 검정 바지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묶여 있었다. 손에는 평범한 천 가방 하나.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와 양쪽 볼에 살짝 들어간 보조개에 고개를 약간 갸웃하는 버릇, 그리고 다정한 눈빛까지. 지우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거울 속 자신이 튀어나와 현실로 걸어온 듯한 기시감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은별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됐습니다. 서비스 업체에서 배정받았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계단 위에서 두 아이의 발소리가 우당탕 울려 퍼졌다. 지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엄마, 엄마랑 똑같이 생긴 언니가 왔어. 지아는 엄마 다리에 안겨 은별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옷을 두 벌 입었어? 지우는 대답하지 못한 채 문틀을 꼭 잡고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반면 고은별의 눈동자 역시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녀도 놀라고 있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듯한 표정이었다. 그때 서재에서 상구가 나왔다. 회의를 막 끝낸 듯 셔츠 단추를 정리하며 거실로 들어서려던 그는 현관 앞의 장면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얼굴이 굳었다. 이분이 도우미 아주머니세요. 그의 시선이 은별과 지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잠깐이었지만 그의 눈에 떠오른 의심을 지우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 순간 지우는 뭔가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다. 핏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감각이었다.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요. 처음 뵙는 분인데 저도 그냥 배정받고 온 거예요. 은별의 목소리는 작고 조심스러웠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들어오세요. 앉아서 이야기하죠. 고은별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발걸음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사람처럼 신중했다. 지우는 반대로 뒷걸음질치며 본능적으로 자신의 볼을 만졌다. 그곳에는 평생 자랑이었던 작은 보조개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조개가 은별의 얼굴에도 있었던 것이다.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다. 몇 분간 아무 말도 없었다. 상구가 입을 열었다. 이름이 고은별 씨라고 하셨죠. 네, 31살이고 서류는 다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고모 밑에서 자랐어요. 지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출생지는요, 서울 한림병원입니다. 그 말에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도 그 병원에서 태어났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남매가 있다고 들은 적이 없었다. 어머니 박순자는 엄격한 퇴직 교사였다. 딸은 하나뿐이라 늘 말해왔다. 은별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제가 일부러 무섭게 하려던 건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고요. 턱 아래 왼쪽에 작은 흉터 있어요. 지우가 물었다. 은별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는 몸을 기울여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정말로 작고 좁쌀만한 흉터가 그녀의 턱 아래에 있었다. 자신과 똑같은 위치, 똑같은 크기였다.
말도 안 돼.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세 사람은 자신들이 상상도 못한 수수께끼 속에 빠져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정적이었다. 서상구는 은별이 건넨 서류를 받아들여 천천히 훑어보았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출생증명서까지 모두 흠잡을 데 없을 정도로 깔끔했다. 오히려 지나치게 완벽했다. 상우는 곧장 서비스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상대방은 친절한 목소리로 응답했다. 네, 고은별 씨는 본사에서 최근 다시 이력 검토까지 마친 분입니다. 고객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혈연 관계가 있었다면 개인정보 확인 단계에서 분명히 기록되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상우는 허공을 바라보다 낮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건 설명이 안 되네요. 은별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나가 드릴게요. 불편함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그 순간 서지우가 입을 다문 입술을 천천히 열었다. 아니요. 그냥 가지 마세요. 우리 얘기해야 해요. 그 말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우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은 분명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닮은 사람을 같은 도시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얼굴과 흉터, 출생지도 같고 우연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계단 위에서 몰래 듣고 있던 아이들이 속삭이듯 말한다. 진짜 무슨 드라마 같아. 지우는 다시 은별을 바라보며 물었다. 등 쪽 왼쪽 어깨 아래에 반달 모양의 점 있나요? 은별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셔츠를 들어 올렸다.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히 보였다. 왼쪽 경합골 아래에 위치한 옅은 반달형 반점. 지우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그건 어릴 적부터 자신의 몸에 있었던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표시였다. 도대체 이게 뭐지? 그 순간 상우의 눈빛도 바뀌었다. 처음엔 의심이 섞였던 시선이 이제는 혼란과 경계로 바뀌고 있었다. 지우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상우 씨, 은별 씨 좀 봐줘요. 저 잠깐만. 그녀는 계단을 급히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자신, 그 얼굴은 익숙한 동시에 낯설었다. 자신과 똑같은 얼굴이 방금 전 현관 앞에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사진 액자 속 결혼식 날의 자신과 상우, 행복해 보이던 순간들, 하지만 지금 그 균형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녀는 볼을 만져보았다. 보조개가 들어갔다. 그 보조개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아니,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모두 무거운 분위기 속에 말이 없었다. 고은별은 조용히 상을 치웠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녀는 손에 익은 듯 수저를 정리하고 그릇을 헹구며 자신의 존재를 잊히게 만들려고 애썼다. 서상구는 지우에게 조심스레 다가갔다. 우리 이대로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 내일 어머니 뵈러 가야겠어. 엄마에게 물어봐야 해. 같이 갈까? 아니, 혼자 가야겠어. 엄마한테는 나 혼자 묻고 들어야 할 이야기야. 상우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전화해. 무슨 말이든 할게. 그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한밤중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대전 외곽의 친정으로 향했다. 기차는 밤을 뚫고 달렸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혹시 내가 몰랐던 나의 반쪽이 진짜로 존재했던 걸까? 그 대답을 찾기 위해 그녀는 어린 시절의 기억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대전 외곽
유성구 한적한 골목. 옛 주택가 한 모퉁이에 위치한 박순자의 집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바뀐 게 없었다. 푸른 담쟁이가 외벽을 덮고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는 이미 초가을의 기운을 품고 있었다. 서지우는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렸다. 3번 두드린 뒤 오래된 철제 방문이 삐걱 열렸다. 이 시간에 웬일이냐? 박순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차분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어요. 차를 따르던 손이 잠시 멈췄다. 지우는 익숙한 것일. 오래된 찻장과 불투명한 유리창,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지나 마주 앉았다. 엄마, 나한테 쌍둥이 자매가 있었어요. 순자는 눈을 피했다. 잠시 머뭇거리던 그녀는 차를 들었다가 내려놓고 작게 웃었다. 또 그 상상력이지. 어릴 적부터 그런 공상 좋아하더니 왜 또 그런 소리를 해. 엄마, 이번엔 장난 아니에요.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었어요. 얼굴뿐 아니라 흉터도 점도 출생병원까지 똑같아. 엄마는 내가 외동이라고 했잖아. 맞아. 넌 내 하나뿐인 딸이야. 그럼 이건 뭐예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오래된 병원 기록 복사본을 꺼냈다. 그녀가 집을 떠나오기 전 어머니 책장에서 찾은 종이였다. 그 기록에는 신생아 A와 신생아 B라는 문구가 분명히 적혀 있었다. 박순자의 손이 떨렸다. 엄마, 나 다 알아야겠어. 이제는 숨기지 말고 말해줘요. 순자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햇살이 거실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고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래, 네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더는 숨길 수 없겠지. 순자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너희는 쌍둥이로 태어났어. 한림병원 1991년 3월 12일. 그때 나는 미혼이었고 너희 아버지는 너 태어나기 몇 달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나는 계약직 교사였고 월급도 얼마 되지 않았지. 출산 후 산후출혈로 의식도 희미했고 병원비는 쌓여만 갔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박순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루바닥을 바라보며 이어갔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와서 말했어. 아이 하나를 입양 보내면 병원비도 탕감되고 생활비도 좀 도와줄 수 있다고. 나는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말 아무도 없었어. 내 부모님도 그때 병환 중이셨고 지우는 손을 입에 가져가며 울음을 참았다. 그래서 나만 데려온 거예요. 미안해. 너는 어릴 때 아팠고 병원 신세도 많이 졌어. 너라도 제대로 키워야겠다고. 그 아이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어. 순자는 눈물을 닦지 않았다. 울 권리조차 없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 아이, 은별이, 그녀는 내 동생이에요. 그래. 한 단어? 하지만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한참 후 박순자의 떨리는 손이 지우의 손등 위로 올라왔다. 내가 평생 감당해야 할 죄야. 근데 만약 네가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그건 기적이야. 지우는 그 손을 살며시 감쌌다. 엄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날 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 지우는 핸드폰을 켰다. 화면 속에는 몰래 찍어둔 은별의 옆모습 사진이 있었다. 그녀가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순간 목을 살짝 기울이고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모습. 그 모습은 낯설면서도 너무나 익숙했다. 그 순간 지우는 속삭이듯 문자를 보냈다. 은별 씨, 아니, 고은별. 당신은 내 동생이에요. 우리 이야기해야 해요. 서울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현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고 다시 들고 있던 가방 손잡이를 고쳐 잡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서상구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 그녀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뭐라고 하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지우는 코트를 벗으며 천천히 말했다. 말씀하셨어. 다 인정하셨어. 그래서 정말 쌍둥이야.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동생. 엄마는 병원비 때문에 은별이를 다른 가정에 보내셨어.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복잡했다. 놀람, 혼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은별 씨한테는 말했어. 아니, 아직 내가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 지우는 부엌에 내려갔다. 은별은 식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조용하고 섬세했다. 지우는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은별 씨, 아니, 은별아, 우리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은별은 사과 깎던 손을 멈췄다.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앉아도 돼요. 응.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그 사이에 테이블은 좁았지만 심리적인 거리는 아득했다. 지우는 가방에서 오래된 병원 기록 4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우리가 태어난 날의 기록이야. 1991년 3월 12일 서울 한림병원 신생아 A 서지우 신생아 B 고은별. 은별은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한 듯했고 이어 점차 숨이 가빠지는 듯한 얼굴로 입술을 떨었다. 무슨 뜻이에요? 지우는 조용히 말했다. 우린 자매야. 쌍둥이. 은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전 고모랑 살았고 가족이라는 개념도 따뜻함도 모르고 컸어요. 그럴 거야. 우리 엄마가 그랬어. 그땐 너무 가난했고 혼자였고 그 선택이 최선이라 믿었겠지. 은별의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왜 이제서야 말해요? 왜 아무도 찾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건 어떤 말로도 다 설명할 수 없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난 널 찾았고 놓치고 싶지 않아. 은별은 고개를 푹 숙였다. 사과 칼을 쥐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조심스레 그녀의 손 위에 손을 얹었다. 은별아,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은별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고 지우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안아주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세월은 조용히 허물어졌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던 결핍이 서로의 온기를 통해 채워지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고은별은 더 이상 도우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집의 가족이 되어갔다. 아이들은 더 이상 그 언니라고 부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은별 이모라고 불렀고 지우의 남편 상우도 어느 순간부터 그녀에게 조심스럽지만 자연스러운 존중을 담은 눈빛을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은별은 조용히 지우에게 물었다. 언니, 혹시 내가 오지 않았으면 계속 몰랐을까?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언젠가 널 찾아왔을 거야. 우리 얼굴이 이렇게 닮았다는 건 그냥 인연이 아니니까. 은별은 고개를 숙이며 작게 웃었다. 고마워요. 언니라고 불러도 되죠. 지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이제부터 매일 불러도 돼. 봄이 오기 직전의 서울. 아침 공기가 서늘했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집 안 구석구석을 밝히고 있었다. 서지우는 식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네. 고은별이 이 집에 들어온 지 한 달. 그 시간 동안 두 자매는 낯설고도 익숙한 감정을 천천히 맞춰가고 있었다. 고은별은 더 이상 조용히 뒷정리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저녁 식사 메뉴를 고민하며 거실 소파에 앉아 지우와 함께 드라마에 웃고 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지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은별아, 혹시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 생각 있어. 은별의 젓가락이 살짝 멈췄다. 그녀는 조용히 물컵을 들며 대답했다. 만나서 뭐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마음 한쪽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수 있어. 나도 엄마한테 다 이해했다고 말 못해.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 한 번만이라도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있다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은별은 고개를 숙였다. 긴 머리카락 사이로 조용히 흔들리는 눈동자가 보였다. 생각 좀 해볼게요. 며칠 뒤 은별은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왔다. 언니, 나 가볼게요. 엄마한테. 그날 오후 두 자매는 대전으로 향했다. 지우는 운전대를 잡고 은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대전 외곽 낡은 골목 그 익숙한 대문 앞에 선 은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지우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해. 너 준비됐을 때 열면 돼. 은별은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열었다. 박순자는 문을 여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곧 입술을 꾹 다물고 은별을 바라보았다. 왔구나. 은별은 고개를 숙이고 작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들어와. 작은 마루에 셋이 앉았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흐른 뒤 박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고마워. 와줘서. 은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말했다. 미안하다. 30년 전 내 얼굴도 못 본 채 그날을 지나온 게 내 삶에서 가장 비겁한 선택이었어. 은별은 그녀의 손을 조용히 바라보다 입을 열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살아야 했으니까. 근데 살아온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 말에 박순자의 손이 멈췄다. 차 잔 위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이제라도 찾아줘서 고마워요. 지우 언니가 내가 있는 세상을 밝혀줬어요. 순자는 조심스레 은별의 손을 잡았다. 혹시 괜찮다면 앞으로 가끔 와줄 수 있을까? 꼭 엄마라고 부르지 않아도 돼. 그냥 옆에 있어줘. 은별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네, 한 걸음씩 해볼게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온 두 자매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지우가 물었다. 괜찮아. 마음이 좀 후련해. 지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이제야 우리가 진짜 자매 같아졌네. 은별은 작게 웃었다. 마야, 이제야 집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땡 하고 울렸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30년을 돌아 마침내 같은 시간 속에 존재하게 된 두 사람. 그 시계 소리는 무언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따뜻하고 묵직하게 울렸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창문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로 은별은 주방에서 조용히 파운드 케이크를 굽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 안에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고 지우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펼친 채 무언가를 적고 있었다. 언니, 향 괜찮아? 은별이 오븐을 슬쩍 열며 물었다. 지우는 코를 찡그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약간 바닐라랑 시나몬이 섞인 향 같아. 어릴 때 엄마가 명절 전에 만들던 떡 냄새랑도 비슷한 것 같아. 은별은 살짝 웃었다. 언니도 그런 기억이 있어. 지우는 한참 말없이 있었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있었어. 근데 언젠가부터 잊었지. 혼자 살면서 그런 기억은 괜히 배고프게만 만들잖아. 두 사람은 말없이 빗소리를 들었다. 오븐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와 창밖의 빗방울이 묘하게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상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양손에는 무언가를 담은 종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집에 달달한 냄새가 가득하네. 케이크 구웠어요. 은별이 말하자 상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한참 망설이다가 꺼낸 말. 지우야, 은별씨, 사실 오늘은 내가 둘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은별과 지우가 동시에 그를 바라봤다. 상우는 웃으며 봉투 안에서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작은 액자였다. 속에는 세 장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첫 장은 가족 사진, 지우, 상구, 두, 아이, 그리고 은별이 함께 찍은 사진. 두 번째는 은별이 아이들과 놀고 있는 순간. 세 번째는 지우와 은별이 주방에서 함께 케이크를 만드는 모습. 은별은 그 사진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이건 우리 가족의 기록이야. 그리고 이 사진들을 담은 이유는 하나야. 은별 씨를 가족으로 부르고 싶어서. 지우는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고 은별은 한참 말이 없었다. 물론 억지로 하자는 건 아냐? 그냥 우리한테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야. 그게 다야.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이제 나도 내 동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 사람들이 물어봐도 설명하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은별은 손끝으로 사진 액자의 모서리를 매만지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하나만 부탁해도 돼요. 말해봐. 생일날 이름 불러줘요. 고은별 말고 진짜 이름으로. 지우는 숨을 멈추었다. 진짜 이름 나도 병원 기록 봤어요. 출생 당시의 이름 신생아 B, 이름 미정. 언니가 A였고 내가 B였더라고요.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의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무언가를 보여줬다. 거기엔 그녀가 몇 주 전부터 적어둔 이름 리스트가 있었다. 세언비, 시오해운, 스위별. 그리고 마지막 줄 가장 진하게 강조된 이름이 하나 있었다. 시오하별. 은별이 화면을 바라보다 입가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하별, 좋아요. 부탁해요. 이제부턴 그렇게 불러줘요. 지우는 눈물이 고일 듯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으로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하별아, 그 이름은 처음으로 입 밖에 나왔지만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이름처럼 따뜻하게 입안에 맴돌았다. 그 순간 빗소리가 조금 작아졌고 주방에는 갓 구워진 케이크의 향기와 새로 태어난 이름의 기운이 가득 퍼져나갔다. 그날 밤 지우는 일기장에 짧은 한 줄을 적었다. 이제 우리 가족에는 4사람이 아니라 5사람이 있다. 그중 하나는 이제야 제대로 불러볼 수 있게 된 사람이다. 서하별. 아이들이 동시에 외쳤다. 이모 이름 멋있다. 지우는 손을 들고 박수를 쳤고 지아는 하별의 다리에 안겨 말했다. 이모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지. 하별은 웃으며 아이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응,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날 저녁 거실 식탁 위에는 간장 불고기, 미역국, 잡채가 놓였고 지우는 케이크 위에 작은 촛불을 하나 꽂았다. 하별이의 첫 생일 파티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름 불러주는 생일이 없었으니까. 오늘은 우리가 제대로 해줄 거야. 촛불이 켜지고 지우가 노래를 시작했다.
조금 어설픈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가 거실을 채웠고 하별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다. 소원 빌어. 지안이 외치자 하별은 조용히 말했다. 가족이 함께 웃는 꿈, 그게 내 소원이야. 그리고 촛불을 껐다. 한순간 정적, 그리고 바로 이어진 환호성과 박수. 그날 밤 지우와 상우는 아이들을 재운 후 거실에서 따뜻한 유자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하별 씨가 표정이 많이 달라졌어. 상우가 말했다. 처음엔 항상 경계하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믿는 눈빛이야. 그런데 그가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이제 그녀가 여기에 완전히 자리 잡았잖아. 혹시 우리가 뭘 같이 해볼 생각은 없어? 같이 사업이든 가게든 하별 씨 요리 솜씨도 뛰어나고 너랑 호흡도 잘 맞잖아. 그냥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서 뭔가 더 의미 있는 걸 함께 하면 어떨까 해서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한 생각했어. 우리 둘이 만드는 공간, 우리의 이름이 담긴 무언가. 며칠 뒤 하별이 케이크를 정리하던 중 지우가 다가왔다. 하별아, 우리 작은 디저트 가게 열어보는 거 어때? 하별은 눈을 크게 뜨며 웃었다. 진짜 같이 우리 둘이 서지우와 서하별 처음으로 같은 이름을 간판에 올리는 거야. 그날 밤 두 자매는 머리를 맞대고 가게 이름을 고민했다. 마열지우, 하지우 케이크, 쌍둥이 베이커리, 수십 개의 이름들이 오갔다. 마지막으로 하별이 적은 이름, 서가수가. 무슨 뜻이야? 지우가 물었다. 책 쓰는 집이 아니라 ESOG야. 우리 성, 서씨, 그리고 가족의 지야. 지우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완벽하다. 몇 주 뒤 서울 외곽 한적한 골목에 하얀색 간판이 걸린 작은 디저트 가게가 문을 열었다. 서가 두 자매가 만든 기억을 굽는 집. 첫날 가족과 몇몇 친구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고소한 버터 냄새가 창밖까지 퍼졌고 두 자매는 앞치마를 두르고 함께 카운터에 섰다. 지안이 가게에 들어서며 외쳤다. 이모, 엄마, 오늘은 무슨 꿈 굽는 날이야? 지우와 하별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오늘은 행복을 굽는 날이지. 그날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하별은 작은 노트에 글을 남겼다. 이름을 얻고 가족을 얻고 이제는 꿈까지 굽는 삶을 산다. 우리는 비로소 같은 꿈을 꾸는 가족이다.